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전기산업기사 필기, 에펙 공략, 텍스트형 기출총정리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 다음 중 자기회로와 전기회로의 대응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자기회로에서의 자속은 전기회로에서의 전류와 대응관계입니다. 전속이 아니라 전류와 대응관계다. 자기장, 자계는 전기장과 대응관계 맞고 투자율은 도전율과 대응관계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율을 유전율과 대응관계다 해서 틀리게 나오기도 해요. 자기회로에서의 투자율은 전기회로에서의 도전율과 대응관계고 기자력과 기전력이 대응관계다. 따라서 자속은 전류와 대응관계지 자속과 전속이 대응관계다. X. 자계에 있어서의 자화의 세기 J는 유전체에서의 무엇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자화의 세기는 전기에서 전기 분극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기의 세기 아니다. 전기 분극도입니다. 전기 분극도. 기호로는 P로 나타내죠. 자화와 전기 분극 모두 물질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분포 현상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자화는 자기 모멘트의 분포, 전기 분극은 전하의 분포와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동일한 대응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화의 세기는 전기의 세기가 아니라 전기 분극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감자력이 0인 것은 감자력은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자성체 그 자체의 반응, 그러니까 외부 자기 효과를 상쇄하려는 방향으로 형성되는 자기장이 바로 감자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번 환상철심이라는 것은 원형 모양으로 자기장이 순환하는 구조로 생긴 거죠. 원형 모양을 가진 철심으로 자기회로에서 자기장이 순환하는 구조. 따라서 환상철심 내부에는 자속이 자기회로 내에서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감자력이 상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자기회로의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어서 감자력이 0인 상태가 된다. 자, 1번에 가늘고 긴 막대 자성체 또는 짧은 막대 자성체는 자기장에 대한 응답으로 자속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력의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자력이 0이 아니고요. 구자성체 역시 구모양으로 자기장에 응답해서 자속이 형성되기 때문에 감자력이 0이 아니다. 감자력이 0인 것은 환상철심, 환상적으로 순환해서 감자력 빵으로 만든다. 환상 감자력 빵. 균등하게 자화된 구자성체가 자화될 때의 감자율은 바로 3분의 1로 나타납니다. 구형으로 생긴 자성체는 중심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거나 모두 대칭적 구조를 가지죠. 따라서 자화는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균등하게 분포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해서 자성체 내부의 자화는 3차원적으로 고르게 확산된다. 자, 구형 역시 폐곡선이기 때문에 감자율은 3차원 공간에서의 대칭성에 의해서 3분의 1로 나타납니다. 구형 감자율 3분의 1, 구형 감자율 3분의 1 기억하십니다. 강자성체의 자속밀도 B의 크기와 자화의 세기 J의 크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런 문제죠. 자화의 세기와 자속밀도 B의 관계식은 자화의 세기 J는 1-B 투자율 μ S분의 1 요걸 자속밀도 B에다가 곱해준 값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J와 B를 비교했을 때 중요한 건 요 B 투자율 μ S 값이죠. 요게 강자성체냐 상자성체냐 반자성체냐 거기에 따라서 μS 값이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강자성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철이다 그랬을 때는 B 투자율이 1보다 크죠. 요 값이 1보다 크면 그 역수는 1보다 작게 되고 1에서 1보다 작은 값을 빼니까 1-μS분의 1 요 값은 1보다 작고 0보다는 큰 값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J와 B를 비교했을 때 J가 B보다 약간 작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강자성체에서는 B 투자율 μS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요 관계식을 볼 때 자화의 세기가 자속 밀도보다 약간 작은 값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B가 1이고 μS가 10이다 그랬을 때 1-10분의 1은 0.9가 되니까 J는 0.9가 되겠죠. 0.9는 1보다 약간 작으니까 J가 B보다 약간 작다. 3번이 정답입니다. 물질의 자화 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바로 전자의 자전입니다. 이 전자가 자전을 할 때 이 자전 운동이 자기 모멘트를 발생시키고 물질 내 많은 전자가 자전하게 되면서 자기 모멘트가 정렬되면 전체 물질에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 자기 모멘트는 그럼 뭐냐? 쉽게 설명하면 전자가 자전을 할 때 작은 자석처럼 행동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전자가 자전하는 동안 그 전자 방향에 따라 자석의 N극과 S처럼 작은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전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전하면서 물질 전체가 하나의 큰 자석처럼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의 자전이 이 물질의 자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감자력은 3번의 자화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즉 자화가 강할수록 자기 감자력도 커진다. 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 감자력은 우리가 자계라고 부르는 자기장 세기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자기 감자력은 자성체가 외부 자기장에 얼마나 자화되는지, 즉 자화의 정도와 관련이 있지 자기 감자력이 자극의 세기, 자기장 세기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체의 자화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자화의 세기에 비례한다고는 할 수 있어도 자극의 세기, 자계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다. 자기 감자력, 자화 세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두 자성체의 경계면에서 정자계가 만족하는 것은 정자계가 만족한다. 이 말은 경계면에서 자기장의 특정 조건들이 연속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성체 간의 경계에서 자기적 특성이 끊어지지 않고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정자계 만족은 자기장 H의 접선 성분, 자속 밀도 B의 법선 성분이 연속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양측 경계면상에 두 점 간의 자위차가 같다. 즉 자위차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되면 자성체의 경계면에서 자기장과 자속이 부드럽게 연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두 자성체의 경계면에서 자위차가 크면 자기장 강도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자계가 만족한다. 이 말은 양측 경계면상의 두 점 간의 자위차가 같다. 자위차가 같다. 투자율이 다른 두 자성체의 경계면에서 굴절각과 입사각의 관계가 옳은 것은 단 뮤는 투자율, 세타1 입사각, 세타2 굴절각입니다. 여기서는 탄젠트 세타2분의 탄젠트 세타1 요게 투자율 뮤2분의 뮤1과 같다. 4번이 정답이에요. 자, 두 매질 간의 각도와 투자율 비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식으로 나타내면 물질의 투자율이 뮤2분의 뮤1이 되면 같은 입사각에 대해서 각각 다른 굴절도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젠트 세타2분의 탄젠트 세타1이다.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탄젠트만 외우면 되겠죠. 탄젠트 2분의 1, 2분의 1, 뮤도 2분의 1이다. 투자율, 입사각, 굴절각의 관계식입니다. 투자율이 다른 두 자성체의 경계면에서의 굴절각은 투자율에 비례합니다. 자, 굴절각과 입사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 스넬 법칙인데요. 루트 뮤1 사인 세타1 이퀄 뮤2 사인 세타2 이렇게 뮤1, 뮤2는 두 자성체의 투자율이고요. 세타1은 입사각, 세타2는 굴절각입니다. 투자율, 입사각, 굴절각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스넬의 법칙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걸 문제에서 굴절각에 대해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2에 대해서 풀면 루트 뮤2분의 루트 뮤1 곱하기 사인 세타1 하면 굴절각 세타2는 입사각 세타1과 투자율의 비율 뮤2분의 뮤1 여기에 각각 비례하죠. 그래서 1번 투자율에 비례한다. 두 자성체 경계면에서 굴절각은 투자율에 비례한다. 요게 정답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은 바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4번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은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나 코일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 수 있는 법칙이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맞추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아 쥐게 되면 이 전류에 의해서 생성된 자기장이 이렇게 원을 따라서 형성되는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요게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자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한 폐곡선에 대한 H, 자기의 세기의 선적분이 이 폐곡선으로 둘러싸이는 전류와 같음을 정의한 법칙은 바로 앙페르의 주회적분의 법칙입니다. 폐곡선이라는 것은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곡선이죠. 뭐 원이라든지 아니면 구라든지 사각형, 삼각형 모두 폐곡선이 되고, 자, 앙페르의 요 주회적분의 법칙은 자기장 H와 전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자기장은 전류가 흐르는 곳 주위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보면 전선 주위의 자기장의 세기를 한 바퀴 돌면서 수학적으로 계산했더니 그 전선 주위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와 같더라. 그게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 형성된 자기장을 한 바퀴 돌면서 측정하면 그 값이 전류의 양과 같다는 법칙이다. 그 말이 한 폐곡선에 대해서 자기의 세기의 선적분이 이 폐곡선을 둘러싸이는 전류와 같다. 폐곡선에서 자기의 세기가 둘러싸이는 전류와 같다는 게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입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비오사바르 자세, 비오사바르 자세 잡아라. 자기의 세기입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자세 잡고 구할 수 있는 자기의 세기다. 자세 똑바로 잡아 비오사바르. 이렇게 외웁니다. 비오사바르 법칙은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공식이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의해 생성되는 자기장의 세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행한 두 개의 도선에 전류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 두 도선 사이에서의 자기의 강도는 한 개의 도선일 때보다 어떻게 되는가? 더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 도선만 있을 때는 자기장이 도선 주변에서 대칭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자기장 세기가 도선과의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하지만 두 도선의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두 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돼요. 즉, 두 도선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생긴다. 이런 상쇄 때문에 두 도선 사이에서 자기장 강도는 한 도선에서만 전류가 흐를 때보다 더 약해진다는 사실. 마치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서로 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두 사람이 미는 힘이 서로 상쇄되겠죠. 이런 것과 비슷하다. 두 개의 도선에 전류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 두 도선 사이의 자기 강도는 한 개의 도선일 때보다 더 약해진다. 기억하십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종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자, 요 그림에서 보듯이 히스테리 곡선의 종축은 자기력선의 밀도입니다. 요 종축과 만나는 지점 바로 잔류작이죠.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종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잔류작이고, 횡축과 만나는 지점이 보자력이에요. 횡축 외부 자기장 H와 만나는 점의 좌표 보자력이고, 종축인 자기력선 밀도 B와 만나는 지점이 잔류작이다. 히스테리 쫑짠 횡보, 쫑짠 횡보예요. 종축은 잔류작이, 횡축은 보자력이다. 쫑짠 횡보. 자, 히스테리 곡선이 뭔지, 잔류작이, 보자력이 뭘 의미하는지 요거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분은 화면 정지하고 쭉 한번 읽어보고요. 전자석에 사용하는 연철의 성질로 옳은 것은 소프트 아이언. 연철을 전자석에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보자력과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이 모두 작기 때문입니다. 보자력이라는 것은 자성체를 완전히 비자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대 방향의 자기장 크기예요. 이 연철은 이 보자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아주 빨리 자화되기 쉽고, 마찬가지로 쉽게 비자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면 연철은 거의 즉시 자화가 사라지기 때문에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그리 세지
않아도 비자화가 가능하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은 자성체가 자기장 변화에 따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즉 면적이 클수록 에너지 손실이 많은 거예요. 이 연철의 경우에는 히스테리시스 루프 면적이 아주 작은 특성을 가집니다. 자기장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 손실이 적다는 의미다. 연철은 아까 말했듯이 빠르게 자화되고 또 쉽게 비자화되기 때문에 자기장을 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도 적습니다. 연철은 자기장이 바뀔 때 자화가 쉽게 변하고 자기와 에너지 손실은 적은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석에 사용하기에 아주 이상적이다. 3번 보자력과 히스테리시스 곡선 면적, 루프 면적이 모두 작다. 이런 특성 때문에 연철을 전자석에 사용합니다. 와전류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와전류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도체 내에서 유도된 순환 전류를 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전류가 도체 내부에서 흐른다면 저항에 의해서 열로 변환돼서 에너지 손실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즉 와전류 손실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는 관계없이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서 손실되는 걸 의미한다. 의미는 그런데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와전류 손실 PC는 주파수의 제곱에는 비례하고 최대 자속 밀도 BM의 제곱에도 비례하고요. 도체 그러니까 철심 두께 T의 제곱에도 비례한다. 따라서 두께와 연계 에서 도전율이 클수록 작다 틀렸고요. 도전율 클수록 크고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냥 비례한다 틀렸다. 그리고 최대 자속 밀도 2승에 비례하는데 1.6승에 비례한다. X.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요게 맞겠죠? 정답은 4번이다. 요 앞에 뭐 상수 K를 적어줘야 되겠죠. 요게 와전류손. 다른 말로 철손이라고 합니다. 철손 공식만 알고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다. 와전류손은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알아두십니다. 변압기 철심으로 규소강판이 사용되는 주된 이유는 희규화성 히스테리시스톤 줄이기 위해서 규소강판 사용되고 와류손 줄이기 위해서 성층철심 사용합니다. 희규화성 따라서 히스테리시스톤 줄이기 위해서 규소강판 사용되죠. 정답은 3번이다. 일반적으로 도체를 관통하는 자속이 변화하든가 또는 자속과 도체가 상대적으로 운동하여 도체 내 자속이 시간적 변화를 일으키면 이 변화를 막기 위해 도체 내에 국부적으로 형성되는 임의의 폐회로를 따라 전류가 유기되는데 이 전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자속이 변화하면 도체 내 국부적으로 임의 폐회로 따라 전류가 유기된다. 전류가 생긴다. 즉 자기장의 변화를 막으려고 생기는 전류, 와전류를 뜻합니다. 자기장은 변화하려는데 저항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저지하려는 전류가 발생하는 것. 임의의 폐회로를 따라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전류를 와전류라고 한다. 자, 도체 내를 관통하는 자속이 변화하든가 자속과 도체가 상대적으로 운동해서 도체 내 자속이 시간적 변화를 일으키면 이 변화를 막기 위해 도체 내 국부적으로 형성되는 전류. 그 전류는 와전류다.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되는 자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한장 솔레노이드란 것은 긴 코일이 아주 이렇게 매우 많은 회전수로 꼬여 있어서 무한히 긴 코일로 가정한 이론적인 모델입니다. 실제로는 무한히 코일을 길게 할 수 없지만 그 길이가 매우 길다고 가정할 때 이 코일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에 대해서 다룰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내부에는 아주 균일한 자기장이 생성된다. 즉 내부의 짜장, 내부 자기장은 평등 짜장입니다. 평등 짜장이란 건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전체 공간에서 일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어디에서나 일정한 상태, 균일하게 형성된다. 어디에서? 평등 짜장. 평등 짜장인데 무한장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형성되는 자기장입니다. 그럼 외부는 어떨까요? 외부는 자기장이 거의 0이기 때문에 평등 짜장이 아닙니다.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만 균일한 자기장이 발생한다. 평등 짜장이다. 내부 평등, 내부 평등. 무한장 솔레노이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자개 내에 놓으면 이 도선에 힘이 작용하는데 평등 자개의 진공 중에 놓여있는 직선 전류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은 로렌츠의 힘 법칙에 의해서 발생하죠. 공식은 F는 IB의 사인 세타. F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 I는 전류, B는 자기장, L은 도선의 길이, 사인 세타는 자기장에 대해서 도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말하죠. 이렇게 F는 IBL 사인 세타. 요것만 딱 적어놓으면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 맞죠? 1번부터 정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선의 길이 L에 비례한다. 전류의 색이 I에도 비례하고 자기장의 색이 B에도 비례하죠. 반비례 틀렸고 전류와 자개 사이의 각에 대한 정현, 사인 세타에 반비례한다 아니고 비례하죠. F는 IB의 사인 세타.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힘을 뜻하는 공식입니다. 쌍극자 자기 모멘트를 이용하면 자화율과 절대 온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자화율과 절대 온도, 자화율 X, 절대온도 T 했을 때 이 두 수치는 반비례하는 관계입니다. 쌍극자 자기 모멘트라는 것은 물질 내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 쌍극자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인데요. 양전하, 음전하가 일정 거리를 두고 배열되어 있는 그 시스템, 자기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이 자기 쌍극자가 얼마나 강한 자기적 성질을 나타내는지 크기와 방향으로 정의되는데 이 쌍극자 자기 모멘트가 큰 물질일수록 자기적인 반응성이 강하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화율이라는 것은 물질이 외부 자기장에 얼마나 강하게 자화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니까 물질 내에서 형성된 자기 모멘트의
물질의 밀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온도가 만약에 올라가면 이 물질의 자기 모멘트들이 더 많은 열적인 운동을 하게 돼서 자기 모멘트가 정렬되기가 어려워지겠죠. 즉 온도가 높을수록 자기 모멘트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쫙 배열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배치되기 때문에 자화는 약해집니다. 자화가 약해지면 자화율 역시 떨어지니까 절대 온도와 자화율은 반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자기 모멘트들이 정렬되고 즉 자화가 강해지고 그러면 자화율은 증가하겠죠. 절대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자화율은 떨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자화율은 높아지니까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다. 반자성체가 아닌 것은 자, 자성체를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로 나눌 때 자기장이 가해졌을 때 자화가 강하게 일어나면 강자성체, 약하게 되면 상자성체죠. 그리고 반자성체라는 것은 자기장이 가해졌을 때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일어나는 걸 뜻하고 자기장이 없어지면 자화도 없어집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강자성체라고 하면 니코철, 니코가 철로 돼 있냐? 니켈, 코발트, 철이 강자성체에 속하고 상자성체는 백금, 알루미늄, 망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성체에는 은구금비, 은구리, 금, 비스무스 이렇게 네 가지를 반자성체에 속한다. 암기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은구, 금, 비스무스 반자성체니까 정답은 3번. 니켈은 강자성체죠. 이렇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찾아라 하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은 꼭 기억해 두십니다. 자화율 X와 비투자율 μS의 관계에서 상자성체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자화율은 물질이 자기장에 대해서 얼마나 자화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죠. 물질 내부에서 형성되는 자성의 강도를 말하고 비투자율은 상대적인 투자율이죠. 특정 물질의 투자율이 진공의 투자율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자, 상자성체는 자화율 X는 양수지만 그 값이 작고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수 찾아보면 1번과 3번이 되겠고 비투자율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이 가해지면 상자성체는 약하게 자화되지만 자기장이 없어지면 자화가 사라지죠. 이때 자화율 X가 양수인 경우에 비투자율 μS는 1보다 약간 큰 값을 가집니다. 즉 1번 자화율은 0보다 크고 양수고 비투자율 μS는 1보다 크다. 요게 정답입니다. 상자성체에서 자화율 X가 양수고 비투자율은 1보다 약간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참고로 반자성체에서는 자화율은 0보다 작고 음수가 나오고 비투자율 μS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반자성체는 둘 다 반대다. 되셨죠? 자, 기자력의 단위는 암페어 턴입니다. 뜻이 뭐죠? 기자력은 자기장을 만드는 힘, 즉 자기장을 생성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석이나 전류가 자기장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내는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자석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되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기장이 형성되죠. 이렇게 기자력은 전류나 자석이 자기장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위를 암페어 턴을 씁니다. 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전선이 여러 번 똘똘 코일 형태로 감겨 있을 때 각 턴마다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감긴 횟수만큼 기자력이 강해진다. 그래서 기자력은 전류 세기와 코일 감은 횟수 턴을 곱한 값으로 정의된다고 할 수 있겠죠. 요게 더 이해하기 편하네요. 기자력의 단위는 전류 세기와 코일 감은 횟수 암페어 턴으로 나타낸다. 자기회로의 자기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기저항 Rm은 투자율과 자기회로 단면적 S분의 자기회로 길이 L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μS분의 L로 나타낼 수 있다. L은 자기회로 길이, μ는 투자율, S는 단면적이죠. 길이를 투자율과 단면적의 곱으로 나누면 자기저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자기회로는 길이에 반비례한다. 길이에 비례하죠. 2번이 정답이고 비투자율과는 관계없습니다.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미 틀렸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건 맞아요. 자, 자기회로의 자기저항은 자기회로 길이가 길어지면 자속이 흐르는 길이 역시 길어져서 자기저항은 커진다. 따라서 비례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기저항과 회로 길이 비례한다 찾으세요. 전자유도에 의해 회로에 발생하는 기전력은 자속 쇄교의 수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 비례하며 기전력의 방향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임을 표시하는 두 법칙은 자, 첫 번째는 회로에 발생하는 기전력이 자속 쇄교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 비례한다.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패러데이 법칙이죠. 유도 기전력 E는 마이너스 코일 감은 횟수 N 곱하기 dt분의 d파이 시간 변화량분의 자속 변화량. 첫 번째는 유도 기전력 공식으로 대표되는 패러데이 법칙이고 그 다음에 방해하는 녀석 기전력 방향이 자속 변화 방해하는 방향으로 표시된다. 렌즈죠. 방해하는 녀석 렌즈. 정답은 2번 패러데이 법칙과 렌즈의 법칙입니다.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 감은 횟수 곱하기 자속 쇄교수의 시간에 대한 자속 변화율에 비례한다. 이건 패러데이 법칙이고 기전력 방향이 자속 변화 방해하는 방향이다. 렌즈의 법칙 방해하는 녀석 렌즈. 이렇게 암기합니다. 다음 중 전자유도 현상의 응용이 아닌 것은 전자유도가 뭐죠? 자속이 변화하면 전기적 현상이 나타난다. 즉 자속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 이 변화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이 기전력이 전류를 유도하는 현상이 전자유도 현상입니다. 자,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다 전자유도 현상과 관련 있고 3번의 전자석은 아니에요. 전자석은 반대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된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이용한 게 전자석입니다. 전자유도와는 관련 없고 자기장 형성에 초점을 둔 원리다. 자, 발전기는 자속 변화에 의해서 기전력이 유도돼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발전기고, 당연히 전자유도 형상 응용 맞고, 전동기 역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안에서 움직이면 거기서 자기력이 발생해서 자기장과 전류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게 전동기. 그 다음에 변압기는 자속 변화를 이용해서 기전력을 유도하고 전압을 변화하는 장치로 역시 전자유도 현상에 응용이 맞습니다.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전자유도 맞다. 전자석은 아니다. 자기 인덕턴스가 L1, L2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M인 두 코일을 직렬로 연결해서 합성 인덕턴스 L을 얻었을 때 다음 중 항상 양의 값을 갖는 것만 골라 묶은 것은, 자,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은 L은 L1 더하기 L2 플러스 마이너스 2 상호 인덕턴스 M인데요. 반드시 양수 값을 가져야 되는 것은 자기 인덕턴스 L1, L2 그리고 합성 인덕턴스 L입니다. 정답은 2번이다. 하지만 상호 인덕턴스 M은 L1, L2가 서로 자기장에 미치는 영향 정도, 즉 한 코일에서 흐르는 전류가 다른 코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두 코일의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서로 상쇄하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두 코일의 방향이 같으면은 서로 보강돼서 인덕턴스가 커지고, 즉 상호 인덕턴스는 양수가 되고, 두 코일의 자기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 그러면은 서로 상쇄돼서 상호 인덕턴스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요 상호 인덕턴스 M은 양수, 음수 모두 될 수 있고, 항상 양의 값을 나타내는 것은 L1, L2, L이다.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의 관계에서 결합계수 K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자, 결합계수 K는 구하라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공식을 외웁니다. K는 루트 L1, L2분의 상호 인덕턴스 M이다. 자, 자기 인덕턴스 L1, L2 상호 인덕턴스 M, 요 공식 암기하시고요. 결합계수 K는 코일의 재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다. 결합계수 K는 두 코일 간의 자기적인 결합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죠. 코일의 형상, 크기, 그리고 배치 방식, 상대 위치나 배열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그 자체로는 재질 특성과 관련이 없다. 그럼 재질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 재질은 자기 선속에 영향을 줍니다. 자기 선속을 얼마나 잘 통과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코일의 인덕턴스 L에는 영향을 주지만 결합계수 K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코일에 있어서 자기 인덕턴스는 다음에 어떤 매질 상수에 비례하는가? 자기 인덕턴스는 코일 내부에서 생성되는 자기장을 얼마나 잘 형성할 수 있는가? 그런 것과 관련이 있죠. 따라서 3번의 투자율도 물질이 자기장을 얼마나 잘 통과시키는지, 즉 자기장을 얼마나 쉽게 생성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생성된 자기장 강도는 바로 이 투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가 투자율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식에서도 알 수 있죠. 자기 인덕턴스 L은 코일의 길이 L분의 자기 투자율 뮤 곱하기 코일 가문 횟수 N제곱, 여기다가 코일 단면적 A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단면적을 A로 나타내기도 하고 S로 나타내기도 해요. 따라서 이 공식에서 투자율은 자기 인덕턴스와 비례 관계다 알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A미터인 직선상 도체 전류 I암페어가 흐를 때 도체 내 전자에너지와 관계없는 것은, 자, 전자에너지 공식, 이 전자는 반지름이 있는 직선상 도체니까 원통이죠. 원통. 이렇게 생긴 원통형 도체. 전자에너지 이 전자는 먼저 2분의 1 Li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자기 인덕턴스 공식에서 원통형은 8파이분의 뮤L, 투자율과 도체 길이를 곱한 8파이분의 뮤L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걸 요 위에 식에 대입해주면 2분의 1 8파이분의 뮤L 곱하기 I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따라서 도체 내 전자에너지는 투자율과 비례하고 도체 길이와 비례하고 전류 크기와 비례하죠. 하지만 단면적은 없죠. 도체 단면적과는 무관하다. 4번이 정답입니다. 반지름 A미터인 직선상 도체 전류 I가 흐를 때 도체 내 전자에너지와 관계없는 것은 도체 단면적이다. 전개와 자개의 위상관계는, 전개자개의 위상관계는 같습니다. 위상이 서로 같다. 자, 전개파와 자개파는 90도를 이루고 상호 직각 방향으로 진동을 합니다.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직각으로 변하면서 전파되기 때문에 이 전자기파의 본질적인 특성상 90도를 이루고 위상차 없이 위상차 빵으로 같은 주기로 전파되는 파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기장과 자기장은 전자기파 안에서 같은 주기로 변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손뼉을 치는 것처럼 전기장과 자기장은 같은 시간에 강해지거나 약해지면서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위상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수학적으로 보더라도 전자기파는 파동 방정식에 따라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각각 진동하면서 전파되는데, 이때 자기장과 전기장은 같은 주기, 같은 위상으로 진동하기 때문에 위상이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항상 동시에 변하고 위상이 같다. 주기도 동일하다. 기억하십니다. 전자파의 진행 방향은 전기장 E와 자기장 H, 요 둘의 벡터 곱의 방향과 일치한다. E 곱하기 H의 방향과 같다. 3번이 정답입니다. 요 그림에서 보듯이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직각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전파되는 파동이죠. 그래서 이 전자파의 진행 방향을 구해라 했을 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벡터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벡터 E와 벡터 H의 곱으로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데요. 요 그림에서 보듯이 전기장 E와 자기장 H를 각각 오른손의 손가락 방향으로 놓으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자파의 전파 방향이 됩니다. 즉 전자파는 E 곱하기 H 방향으로 전파된다. 3번이 정답이에요. A 방향이 전기장, B 방향이 자기장이면 E 곱하기 H
H가 엄지손가락 방향, 요 방향이 전자파의 진행 방향이 됩니다. 사용되는 전자파의 파장이 가장 긴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전자파의 파장은 주파수에 반비례합니다. 즉 주파수가 낮을수록 파장은 길고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다.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주파수가 낮은 전자파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사진전송이 주파수가 낮고요, 고주파를 쓰는 살균소독이 가장 높다. 사진전송, 레이더, 전자레인지, 살균소독순입니다. 자, 더 쉽게 찾아내는 방법은 전자파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위험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해보면 사진전송이 가장 낮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도 낮아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가장 적겠죠. 그 다음에 TV나 라디오 방송에 쓰는 레이더, 주파수가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위험도는 조금 더 있겠지만 대부분 안전하게 사용됩니다. 항공 군사 레이더, 기상관측 레이더 등. 그 다음이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주파수인데요. 높은 주파수가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안전하다. 제일 높은 주파수가 살균 소독이고 높은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위험도도 가장 크다. 뭐 UV 자외선이나 X선 등은 세균을 죽일 수도 있고 체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래서 위험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서로, 즉 파장이 긴 것부터 짧은 것 순서로 사진전송, 레이더, 전자레인지, 살균 소독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사람의 눈이 색을 다르게 느끼는 것은 빛의 어떤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가? 바로 파장이 다르기 때문이죠.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입니다. 전기장 E와 자기장 H의 공간을 따라 파동처럼 전파되죠. 이 전자기파의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고 색깔은 푸른색을 띠죠. 높은 주파수를 가진다. 반대로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도는 낮고 빨간색처럼 낮은 주파수를 가진다. 자, 이렇게 파장은 파동이 한 번 반복되는 길이를 뜻하는데 요 길이가 다르면 빛의 색도 달라지는 겁니다. 파장이 짧으면 푸른색, 파장이 길면 빨간색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눈이 색을 다르게 느끼는 것은 빛이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횡전자파 TEM의 특성은 TEM파, 횡전자파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진동합니다. 즉 전기장과 자기장은 전파 방향이 일치하지 않고 모두 횡방향, 옆방향으로만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전자기파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파 방향과 직각으로 진동을 하지만 이 TEM파에서는 전파 방향에 아무런 성분이 없기 때문에 전기장과 자기장 두 장이 전파 방향과 90도 각도로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에는 자기장, 전기장 성분이 없고 오로지 횡방향 성분만 존재하는 특성을 가진다. 자,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외웁니다. 횡전자파에는 진행 방향 EH 성분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횡방향 성분만 존재한다. 횡전자파예요. 이 TEM파는 동축 케이블에서 발생을 합니다. 동축 케이블. 요거까지 알아두신다. TEM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두 도체 사이에만 존재하고 전파 방향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없다. 따라서 전파 진행 방향에 대한 성분이 없는 특성을 가진다. 횡전자파 TEM파입니다. 전자계에서 전파 속도와 관계없는 것은, 자, 전파 속도는 파동이 매질을 통과할 때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물리량입니다. 따라서 이 전파 속도 V는 루트 뮤 엡실론분의 1, 즉 투자율과 유전율의 루트 씌운 것의 역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매질의 유전율과 투자율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동이 매질을 얼마나 빨리 통과하면서 전파되는지니까 당연히 도전율과도 관련이 있겠죠. 유전율, 비투자율, 요 세 개와는 관련이 있고 주파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자기파의 속도는 또 UB2와 관련이 있고 주파수와는 관련 없다. 전도전자나 구속전자의 이동에 의하지 않는 전류는 바로 변이전류입니다. 전도전자나 구속전자의 이동에 의하지 않는 전류. 자, 그럼 전도전자, 구속전자가 뭐냐? 전도전자는 전자가 원자나 분자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로 돼 있어서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일으키는 전자가 전도전자고요. 구속전자는 원자 핵에 묶여있는 전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류의 흐름에는 참여하지 않는 전자가 구속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변이전류는 전도전자나 구속전자의 이동에 의하지 않는 전류라는 건데요. 자, 전류라는 것은 꼭 물리적인 전자의 이동만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실제 전자가 이동하지 않아도 전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지 않는 전류는? 하고 물었을 때 이 변이전류를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전자가 이동하지 않는 전류, 변이전류다. 자, 그래서 이 변이전류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물으면 바로 유전체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변이전류라는 게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때 발생하는 전류이기 때문에 전기장이 바뀌면 물리적인 전자가 이동하지 않아도 가상의 전류처럼 유전체가 전기장이 작용할 때 전자들은 이동하지 않고 그 대신에 분극이 생기는 그런 유전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유전체가 가진 고유의 특성인 유전율이 변이전류와 가장 관계가 깊겠죠. 도체, 반도체는 변이전류보다 전도전류가 주요하고요. 자성체는 자기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변이전류보다는 자기장 특성이 중요하겠죠. 변이전류와 관계 깊은 것 유전체다. 전자계에 대한 맥스웰의 기본이론이 아닌 것은, 자, 맥스웰의 기본이론, 전하에서 전속선이 발산된다. 맞습니다. 전하가 존재하면 그 주위에 전기장이 생성되고 전속선은 전하에서 발산된다. 옳은 보기고요. 고립된 자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N과 S극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N만 있거나 S극만 있는 단일극, 그게 바로 고립된 자극인데요. 고립된 자극은 존재하지 않죠. 자기장은 항상 N극과 S극이 쌍을 이뤄서 존재합니다. 이걸 자기 이상 원칙이라고도 불러요. 자기 극성의 분리 불가성 원칙이다. 자, 3번. 변이전류는 자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자, 변이전류는 아까 자계를 발생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맥스웰의 주요 개념이 이 변이전류라는 개념을 도입한 건데요. 전기장의 시간적 변화가 자기장을 생성한다. 이게 변이전류죠. 따라서 3번이 틀렸다.
맥스웰 기본이론 변이 전류도 자기장을 생성한다. 자, 자개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전개의 회전이 생긴다. 자, 이건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에 해당하는데요. 자기장의 시간적 변화가 전기장의 회전을 유도한다. 맞습니다. 즉, 자개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 그 변화에 따라서 전기장을 발생시키고 전기장은 회전하는 성질을 가지죠. 4번도 맞다. 자, 유전체 내에서 변이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은 또 변이 전류에 대한 문제네요. 변이 전류는 맥스웰 방정식에서 전류가 전도전자의 흐름뿐 아니라 전기장의 시간적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말한 거죠. 그럼 이 전기장의 시간적 변화는 뭐의 변화인가? 바로 전속 밀도의 변화입니다. 변이 전류란 것은 시간 변화 델 T분의 델 D, 여기서 D는 전속 밀도죠. 즉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가 바로 변이 전류입니다. 유전체 내에서 변이 전류를 발생하는 것은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다. 델 T분의 델 D 기억하세요. 자유 공간에서 변이 전류가 만드는 것은 아까 변이 전류는 전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로 정의되죠. 전속 밀도 D의 변화는 전기장의 시간적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 거고 이 변화가 다시 자기장 B를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기장, 자기의 발생 원인이 되는 게 변이 전류다. 자, 실제로 변이 전류는 전기장의 변화로 발생하지만 실제로 변이 전류가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장입니다. 자유공간에서 변이 전류가 만드는 것은 자기장이다. 전자계에 대한 맥스웰의 기본 이론이 아닌 것은 자개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전개 회전이 생긴다. 요거 아까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에 해당한다고 했죠. 맥스웰 방정식에서 자개의 시간적 변화가 전개 회전을 유도한다. 맞습니다. 자개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그 변화에 따라 전개가 생성되고 다시 이 전기장은 회전 작용을 합니다. 전도 전류는 자개를 발생시키나 변이 전류는 자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자, 아니죠. 변이 전류는 아까 전속 밀도 D의 시간적인 변화로 발생하며 다시 이 변이 전류가 자기장을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전도 전류와 마찬가지로 변이 전류도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자극은 N, S극이 항상 공존한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장에서는 항상 N극과 S극이 쌍으로 존재한다. 전하에서는 전속선이 발산된다. 전하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전속선이 발생되고 전속선은 전기장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을 나타내고 전하가 있는 곳에서 발산됩니다. 4번도 맞다. 자, 이상입니다. 전기 산업기사 필기, 에펙 공략, 텍스트용 문제들, 전기 자기학 파트 쭉 살펴봤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